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스터디 오늘 7번째입니다. 10장 유연성이 적은 대인관계 대처 전략. 홍래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죠. 네, 제3부 내담자 개념화와 치료 초점 개발에서 제7장 유연성이 적은 대인관계 대처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변화 과정에 대한 대인관계 모델인 이 표만 잘 외워주시면 거의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인 발달 기적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해결 변화를 하는가에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갈등 및 그것에 대한 대인관계 적응을 성공적으로 파악하게 될수록 내담자의 주제를 알게 되고 내담자가 제시하는 복잡한 자료들을 조직하는 유형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 갈등이란 무엇인가? 핵심 갈등은 근원적 갈등을 말합니다. 생애 초기 주요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온 병리적 신념, 타인에 대한 잘못된 기대, 편협되고 왜곡된 시각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로 인해서 반복적이고 고정된 대인관계 패턴을 개발합니다. 즉, 근원적 갈등은 치료 중심 추구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를 개념화하는 대인관계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아까 봤던 그 모델입니다. 거기서 우선 이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양육자에게 다가갔을 때 무관심하고 권위주의적이고 허용적인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로 인해서 정서적 욕구가 차단되면서 불안을 느끼면서 또 다른 타협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타협책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직된 자기 패배적인 대처 전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안정 애착을 허용된 부모와 여러 부모들에서 거부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불안정 애착에서 이제 대인관계 결과가 나오면서 경직된 대인관계 결과와 개인 내적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는 타협책을 만들어냅니다. 타협책에는 여기 모델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심리 내적 결과이면서 개인 내적 결과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차단하는 것과 두 번째는 대인관계 결과로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초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개인 내적 결과, 욕구를 차단하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내적인 결과는 우리가 인지적 인식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육자가 했듯 자신의 위협, 양육자가 나한테 위협 줬듯이 자신을 위협하고, 두 번째가 양육자가 나한테 했듯이 또 타인을 위협해요. 타인에게. 세 번째는 양육자가 주었던 반응을 타인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런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또 이끌어내는 것이 이 인식 틀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내면화된 녹음 테이프가 나왔다는 내가 양육자로부터 이렇게 자신의 욕구를 느끼면 자신의 욕구에 대해 비판적이 되거나 경멸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자신이 받았던 걸 또 자신에게 해요. 내적으로. 비판적인 말을 또 자신에게 하고 자기 처벌적인 그런 사고를 말하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행해졌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결국에는 본인도 권위적인 부모가 되고 어린 시절 경험한 부적응적인 대인 관계 패턴을 재현하게 되는데, 보통 부모가 자기들이 상처받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해서 결국 또 무기력함과 실망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시절 받았던 동일한 상처 주는 반응을 하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결국에는 상처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여 또 그걸 상처받도록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아까 그 큰 틀에서 두 번째인 대인관계 결과입니다. 타협책의 두 번째 대인관계 결과는 욕구를 초월하기입니다. 이 중에서는 다가가기, 대항하기, 멀리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가가기는 남을 기쁘게 하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선한 모습을 잃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인정을 조금이나마 얻으려 하는 대처 양식입니다. 결국에는 거부나 거절, 비판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거부나 거절 이런 걸 줄임으로써 자신의 한계와 경계선을 주장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맞춰주고 상처와 위협으로부터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항하기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로 공격적으로 자신을 주장하고 갈등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대항하는 것인데 초보 상담자들은 이런 비판적이고 경쟁하려 하는 내담자의 태도 때문에 무서워하거나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면서 또 경력이 있는 상담자들도 어려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멀리하기는 신체적 회피, 정서적 철수, 자기 충족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립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대인관계에서 위협을 줄이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득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하고 도움받는 것이 적절한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신의 욕구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허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이는 거부 수치에 대한 높은 민감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가가기, 대항하기, 멀리하기 이런 대처 전략은 사람의 성격으로 보통 규정지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주된 생활 방식, 한 가지 양식이 지배적이거나 특징적이고 경직된 대인관계 전략에서 결국엔 자신의 근본적인 갈등에서 초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갈등을 이제 초월하기는 많은 내담자들은 아까 말했던 그런 방어적 대처 양식을 특별한 특성이나 미덕으로 전환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핵심 갈등을 초월하려고 하는데 이 신경증적인 자부심 체제로 설명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특별한 존재가 돼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초월하는 비현실적인 느낌이 결국 기초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부서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의 대처 양식은 충족되지 못할 욕구와 수용될 수 없는 정서에 대한 통제감을 내담자에게 주어서 불안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결국에 내담자의 대인관계 대처 양식은 그들의 자기 존중감의 일차적인 자원과 삶에 있어서 성공의 주요 경로가 돼서 너무 오래 이제 묵혀놓은 자기 그냥 패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자원이라는 부분에서 또 상담자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비용과 효과 분석의 접근을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입 중 하나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대인관계의 대처 전략에 얼마나 엄청난 정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성취한 것과 당신이 치른 대가를 알려줌으로써 협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협책을 통해서 어떤 것은 얻지만 어떤 것을 잃는다는 것을 주목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내담자의 과도한 요구와 함께 내담자들은 자신에게 엄하고 타협될 수 없는 의무사항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그들의 손상된 자아 존중감과 빈약한 자아감을 나타내고 있고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연인이 되려고, 교사가 되려고, 배우자 등이 되어야 한다, 강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라는 독재자는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지불하는 가혹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같이 함께 탐색하는 게 중요한데,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되는 개입은
이러한 대처 전략이 어떻게 자아감의 핵심이 되고 그들의 생애 중요한 주제가 되는지를 공감적으로 설명해 준다면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증상과 스트레스라는 형태로 엄청 지불하고 있다더가 당신이 그러면서 불필요한 대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가 돼도 사랑스러워진다 해도 아무리 성공적이고 성취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자기에게 충실하고 독립적이 된다 해도 내담자는 근원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타협책은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혹독한 요구, 의무사항이라는 독재자라고 해요. 이거는 자신에 대한 엄격하고 힘들게 하는 결국 그 자기 자신이 메어놓은 올감이에요. 결국 자기가 그 소모되고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의 지위나 특별하다는 존재감, 시도 또한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과장된 자아감은 결국 가정이나 일터에서 갈등을 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에게 부여한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대인관계 적응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극단적 반응으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병리적 신념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근원적 갈등은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세 번째예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차단해서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초월하는 것은 방어 대처 전략일 뿐이고 내담자가 계속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나 성취감 없이 오히려 계속 불행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제 그 내담자의 이 근원적 갈등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 정서 욕구의 미충족이 결국엔 불안을 유발하고 이러한 불안을 잠시나마 없애줄 타협책을 사용합니다. 한편으로는 양육자에게 받은 대로 자신의 욕구를 차단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처벌적인 감정과 태도를 취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효율성 대신에 무력감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공감적 이해가 주어지면 불안과 우울 증상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대처 전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유와 어떻게 그것을 배웠는지 또 알고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깨닫고 이 관계 패턴을 변화시키는 안전한 기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이해와 타당화를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타협적 해결책을 인식하고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담자는 동정과 타당화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병리적 신념과 잘못된 기대에 대해 통합하게 되면서 관계 패턴을 유연한 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용할 수 없었던 자신의 부분들을 통합하게 되면서 중요하지만 갈등이 있었던 다른 인간관계에서 좋은 부분과 한계를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 이런 타협책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규정하고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수로 인한 수치심, 그 다음에 완전히 실패로 짓고 그리고 실패가 또 다른 원하지 않은 어떤 생각의 증거일 뿐인 이런 타협책을 우리 상담자들은 공감적 연결을 하면서 탐색하고 함께 알아가고 또 온전적 반응을 통해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 진정한 온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함께 결국에 탐색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토론자 네. 홍석영 선생님. 네. 네. 저였군요. 네. 토론자시고요. 자, 선생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내담자의 뭐 다가가기, 대항하기, 멀리하기 세 가지 유형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담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네. 철학쌤은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왜 꼭 나한테 하라고 그래? 발표자는 일단 1차 발표자야. 아, 그래요? 질문하고 그런 거 없었잖아. 질문이나 오늘 같이 논의해볼 거나. 원래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지금 촬영 중이신데 좀 부드럽게. 싸우지 마. 그러지 않았던 것 끝나고 싸워. 같은데. 끝나고 싸워. 가운 내끼기 싫어. 자신의 감정을 막 그렇게 저한테 들이미시네요. 이번 발표 준비하시면서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아, 네. 저는 대항하기가 좀 되게 많이 와닿아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항하기 부분이요? 아까 발표한 그 내용을 얘기 다시 드리자면 대항하기는 아니 설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이요? 대항하기가 좀 제일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공격적이어서 사회생활에 하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미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인데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보호하기 위함이 있고 제일 안쓰럽다기보다는 대항하기 전략도 그렇고 근데 다 세 가지가 사실 다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어떤 게 좀 궁금하신 거죠? 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좀 궁금하신 거 구체적으로 아니요. 그게. 네? 네? 미궁성으로 빠져드는구만. 개판이야 개판. 아니. 이거 NG 하나요? 형 얼굴 빨개진다니까. 아니 아까 멋있게 목소리 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어? 형이 지금 민망해지고 있어 지금. 빨리 해봐. 그냥 토론자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래요? 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상담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초점은.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 빈 공간이라고 그걸 비유를 하자면 근데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나요? 빈 공간. 너무 찾아보면 제가 좋았어. 좋았나요?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책 내용을 봐서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그래서 빈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그 빈 공간을 과연 채워야 되는 상담은 결국 그것을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없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심장이 이미 고장이 났고 그래서 인공심장을 요새는 붙여주잖아요.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국엔 대체할 것을 차고 그 다음에 새롭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니 그럼 그건 빈 공간이 아니죠. 고장난 게 있으면 네. 다른 걸로 차 있는 공간인 거지. 그러니까 공간. 차 있는 거를 빼고 결국에는 대체 공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타협책이다. 아니 좀 아까 네. 인공심장을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심장이 고장이 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심장은 어쨌든 못 구하잖아요. 이미 억질러 진 물이니까. 내 말은 네. 빈 공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거랑도 잘 안 맞고 네. 심장이 없는데 심장을 넣어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심장이 없는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있는 공간이었다는. 그렇지. 네. 거죠. 그쵸. 근데 아니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정정해 그럼 다시. 빈 공간이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빈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결핍이라는 면에서는 비어 있다는 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내담자들이 저 좀 뭐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면의 욕구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담에서도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성들이 많고 결국에는 뭔가 상담자 관계 속에서 좋은 것들을 주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버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빈 공간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물론 정서적인 결핍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는데 근데 관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미 경직된 대처관계 전략이 있잖아요. 대인관계 전략이.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는다는 면에서 저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빈 공간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다르게 좀 표현되어야 되지 않나. 어떠세요? 좀 다른 맥락에서 바라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윤다비 선생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관계적 측면에서는 빈공간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아 말투 진짜 때리고 싶다. 아 진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안 돼. 나 진짜 누구 있어? 이거 전화 목소리 아니야 이거 할 때? 접수련다 목소리다. 이제는 빨리 질문을 던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빈공간에 대해서. 걱정 마요. 오빠한테 나갈 테니까. 빈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 빈공간 좋아 나 아까 좋았어. 그랬어요? 그럼 근데 아니 아까 얘기 기자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제가 상담을 받아봤을 때 느꼈던 게 팍 떠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빈 공간을 채워주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상담을 처음에 그러니까 받으면서 그걸 원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순간 아 이거 밑 빠진 독이구나를 알았어요. 아 상담 받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인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이게 계속 채우고 싶기만 하지 뭔가 끝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저도 그 입장에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연아 선생님하고 김연아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유다 선생님하고 맥락이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생님은 그런 욕구,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만들어지게 되는 욕구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누다 선생님은 그거보다는 상담자의 치료적 관점에서 그 욕구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인데, 여기서도 이제 책에서도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방금 페이지 모르겠고, 상담 관계는 내담자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는 않지만 내담자들이 정말 원하지 않는 감정을 해결해 가기 위해 필요한 이해와 타당화를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빈 공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상담이 아니라 내담자가 그 빈 공간 때문에 그 표현하게 되는 대처 방식, 그 대처 방식들을 사실은 바꿔주는 것. 이게 사실은 상담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빈 공간이 있긴 하지만 그거 자체를 상담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파악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사실은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처 방식을 바꾸는 측면을 이제 누다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기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김연아 선생님이 이제 빈 공간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유형이 계속 나온 거죠. 그렇죠. 대처하기 위해, 그렇죠. 그러니까 대처하기 내담자 위해서. 스스로 만든. 네, 그렇죠. 그래서 다가가기, 양하기, 멀리.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적응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고 전환시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여기서 저는 또 뭔가 기억에 남았던 게 그게 결국엔 내담자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자기 가치관? 자기가 또 능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거를 그래서 더더욱 그거를 놓치기 싫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 이 경직된 대인관계 유추할 전략의 세 가지 아까 다가가기, 이제 대항하기, 도망치기 이런 전략이 흔들리게 되면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세상이 되게 흔들리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압도적이어서 이거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그래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개인 상담 받을 때 이것 때문에 드롭됐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확실히 통제감을 잃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이 대처 전략을 사용해 왔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안 먹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성장을 받으러 왔는데도 이거를 이제 목도하면은 너무 그 거대한 그 압박감에 이게 사실은 들여다보기 싫거든요. 덮어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좀 저는 보긴 했어요. 이게 덮어두는 거에 대해서 저는 비난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또 어느 순간 구간이 지나니까 또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되니까 덮어두는 마음이. 그래서 내담자들의 그런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같이 해보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하니까 여기서도 이제 교정적 정서경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 입장에 서서 이렇게 그 대처 전략을 사용했고 실패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선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주는 게 이제 처음에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대처 전략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아예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이게 되게 무겁게 봤어요. 맞아요. 저도 이 챕터가 저는 굉장히 이 책의 굉장히 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챕터였고. 이거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저는 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회피하기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책하고 이제 타인을 이제 위협하고 아니면 이제 감정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처음에는 했을 때는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제 막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왜? 아니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은 뭘 하셨는데요? 자책관하고 남도 회피하기. 저 거기 멀리하기를 했는데 멀리하기 하면서 제가 여기서 초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멀리하면서 이게 혼자만의 내적 세상을 만들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근데 네. 그럼 멀리하게 되니까 그건 이제 대인관계 대처 전략에서 도망치기 멀리하게 된 거고 그럼 내 개인 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계속 이거 읽으면서 나는 그럼 뭘까 왜 그럴까 했는데 아니 이것도 타인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데 왜 멀리해요? 모르겠어 그거는 그냥 그 아예 그 상황을 아예 피하는 건지 일부러 그걸 알고 그러니까 안 피하면은 어떤 일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데? 누군가 나를 위협했을 때 그러니까 도망치는 이유가 그러니까 도망을 치지 않게 되면은 뭐 자기를 비난하든지 타인을 비난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도망쳤냐고. 안정감? 그러니까 안 도망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안 도망치면 힘들 것 같아서 피곤해서. 힘들면 타인을 비난해. 세상이 싫은 거야? 아니면 세상에 적응 못하면 내가 싫어요? 세상이 싫은 것 같아. 세상이 싫어요. 세상이 싫은 건 세 번째인 거야. 타인을 위협한 타인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회피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탐색을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회피 구간이 좀 궁금했는데 회피하는 그 과정은 되게 한 장만으로 나와가지고 다가가기 겁나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주로 뭐 도망치기 이제 주로 했는데 그런데 도망치기를 했던 뭐 이유가 있다면 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양육자가 주었던 반응을 타인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뭐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좋은데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스스로 좀 위축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위축이 되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나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아 사람들은 나를 좀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좀 편해졌죠. 너무 지난 것 같긴 한데 나는 뭐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던 말들 나도 너 싫어? 근데 저는 철학 선생님하고 관계에서 자꾸 도망치시니까 저는 더 그게 뿔이 나는 거예요. 막 그게 거절로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때는 철학 선생님을 잘 몰랐죠. 그러면은 홍서연 선생님은 주로 대항하기? 아니에요. 뭘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 웃기려고 방금 목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거의 둘 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도망치기였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죠. 저도 왜냐면 대항하면 더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으니까 도망쳤는데 밖으로 나오면 또 대항할 것 같고, 이래서 계속 그랬다가 그래서 열심히 대항했죠. 초등학생한테 열심히 대항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빵트란 선생의 반응이 어땠어요? 더 도망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양육자서 했던 반응을 끌어낸 거예요, 홍성현 선생님이? 그렇지. 아니면 엄마. 아니야. 아니야. 왜? 엄마 안 보시잖아 이거. 엄마 안 보시나? 네, 받았어 나오나 여기서? 글쎄요. 아니요. 그래도 엄마는 오히려 모르겠네요. 복잡하네요. 지금 생각해봤을 때. 근데 엄마가 도망치기만 하시진 않았어요. 같이 대항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야 나도 대항했어. 이제 이해했어. 엄마도 서로 선생님도 대항을 해주는데 이걸 못 이겨서 도망치면 결국엔 역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쵸. 결국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아니 지금 만나시는 남자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도망치기 전략 아니에요, 좀? 저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거리 좁히지 않고. 근데 아직 어렵죠. 네. 그게 도망치기예요. 나도 어려웠어 사람이.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대항을 해요. 처음에 이제 뭔가 신뢰가 쌓이고 해야 이게. 옆에 봐 옆에. 처음부터 내가 대항해.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왜 나한테 화났냐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가능해. 불가능한 건 안 아니야. 불안해요? 처음부터. 아니 불안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불안해. 내가 불안해서 전 도망치고. 좀 뭔가 불안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좀 대항을 하죠. 근데 대항하면서도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떠보고 시험해보게 되고 그랬죠, 최근에. 자, 우리 토론을 좀 그래 제대로 된 토론을 홍채연 선생님 좀 끌어주시죠. 네. 오늘 좀 서론을 끌어내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결국에는 제가 앞에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3달 3주 선생님. 준비해 왔어? 그래서 내담자의 근원적 갈등을 저는 내담자의 근원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이 치료 관계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상담자의 정서적 재학습이 결국에는 이제 치료의 효과가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내담자의 생활 속에 또 다른 관계에 어떻게 일반화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이 뒤에 부록 A, B를 제시해 주면서 과정 노트라는 걸 제안해 주더라고요. 치료 계획을 위한 지침서를. 공부 좀 하는구나 요즘.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 관계는 결국엔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도록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끌어낼 수 있는가를 초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부분 없는지?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답변보다는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소제목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심리 내적 결과의 좀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시도 두 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3페이지 이제 위에서 9번째 줄 이런 적응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이런 적응 방식은 심리 내적인 방식과 외적인 방식은 애착 연결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부모를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보도록 하고 통제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양식들을 발달시킨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사실은 내담자들이 부모하고의 정서적인 그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대처 전략들을 이제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그 불안을 우리가 좀 그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거를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드롭이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그 아버지 이슈가 이제 그 개인 상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 이슈 때문에 어머니 이슈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이슈가 나왔는데 제가 그 뭐 대항하기 방식으로 이제 생활을 해오기도 했지만 사실 아버지하고의 관계에는 사실 멀리하기 방식으로 좀 아버지를 좀 피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갑자기 그 불안이 너무나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시간에 가면은 내가 너무 막 힘들 것 같고 이거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불안감이냐면 다른 불안감이 아니라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를 마주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근데 얘기하는 게 이제 세상과 부모를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보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관계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모습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 근데 그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 방식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내가 예를 들면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못 받았다면 이제는 그걸 요구해 봐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틀린 방식으로 대할 수 있었고 그 틀린 방식에 관해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욕구들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 것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너무나 저한테는 버겁고 힘겹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안이 근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내적으로는 불안이지만 관계에서는 사실은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하고의 갈등을 시작하게 된다는 시점부터 내가 근원적인 이제 그 불안을 마주해야 된다는 건 근원적인 갈등과 근원적인 관계와의 갈등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저희가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자가 내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사실은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불안이.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만 가져갔었는데 관계로 가져가니까 갈등.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그래서 그럼 상담자들이 불안과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여기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오디오가 비는데. 오디오가 비는데. 토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그거를 꺼내와서 관계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불안을 계속 안고 해결이 안 되는 불안인 거잖아요. 그럼 관계에서 그 갈등으로 이거를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갈등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상담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자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갈등, 그러니까 근본적인 불안은 갈등하기 싫고 불안을 느끼기 싫은 이 마음인데 그것을 상담의 장면에서 어떻게 다루고 그걸 통해서 대처 전략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가. 사실은 저희가 여기에 관한 답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그 교정적 정서 경험을 결국 해야 된다는 거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화수 선생님의 말에 대입을 해보면 이제 근원적인 갈등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지지냐 갈등이냐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끊임없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개인 상담에서나 집단 상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지. 내 말이 이해하지? 아니, 대략적인 근원적 갈등을 결국 시작하는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네요. 불안하게 하는지
근데 방금 그러니까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불안을 다룰 때 지지로 뭔가 그러니까 그걸 다룰 수도 있고 함께 갈등하면서 다룰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상담자도 갈등이 쉽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죠. 지지로 다룬다는 거는 약간 일시적인 마취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을 잠깐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불안 자체 결국에는 또 그 불안에서 회피가 되는 수 있는. 그 여기서 이제 이런 게 근데 나오죠. 이 얘기는 이여 선생님 얘기했던 거랑 좀 살짝 다른 네, 것 같아요. 맞아. 그 상담 방법에 대한 뭔가 네, 그래서 갈등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제가 지금 얘기한 거를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개인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네가 갈등을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내담자가 일단은 수용하도록 만드는 거. 인식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내담자의 사실은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관해서 그거를 문제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불안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해결될 수 있고 사실은 갈등을 어려워한다는 것들을 내담자가 일단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 일단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방법은 그럴 것 같아요. 작업 동맹만 정말 잘 맺어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관계가 생길 테고 그럼 관계에서 내담자는 분명히 상담자한테 욕구를 느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담자가 욕구에 대해서 반응을 잘 해주고 그랬으면은 아 내가 욕구를 해도 되는구나 저 사람이 받아주기도 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 바깥의 부모에 대한 욕구도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과정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뻔하게 상담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근데 그 불안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시 관계로 가져와야지 책에는- 쓸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시작을 할 수 있다. 다시 관계로 바꿔야. 네. 혼자 이거를 뭐 통찰로 혼자 이거를 딱 이거구나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건 관계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관계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보통은 내담자들은 이게 관계에서 생긴 상처라는 건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관계로 해결해야 된다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또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삶 속에서 경험들이 그런 관계들이 계속 자신에게 같은 아픔들을 반복시켜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담자들이 그걸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설득이 사실 굉장히 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혼자가 근본적으로. 낫다 이게.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일단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혼자가 편하다예요. 어떤 심리적 증상을 가지고 있던 기본 스트레스는 혼자가 편하다는 스트레스예요. 인생은 외로운 거야, 인생은 혼자야.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에 굉장히 밀접하게 의존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도 사실은 근원적인 믿음은 인생은 혼자야, 인생은 외로워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뭐 직접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그런 걸 상담자들이 좀 염두를 하고 이제 좀 설득을 좀 시작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런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인생은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상담을 안 받으러 올 잘 거예요. 안 오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어떤 상담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관계를 추구하지. 그래서 실제 상담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굉장히 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을 상담자가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상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의 조망,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내담자도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야 같이 이제 작업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인식의 틀이 다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관계보다는 내 개인적인 것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상담자는 관계로 끌어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거기서 좀 언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언밸런스. 언제 좀 맞춰지는 그래서 저도 상담 이렇게 뭐 이렇게 접수 면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걸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왜 관계 속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니까. 그리고 또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힐링 책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 혼자 뭔가 깨닫는 것 같으면 뭔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잠깐만 착각을 주니까 상담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한테 이게 답을 안다는 게 뭐라 해야 될까요? 참 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답을 알면 우리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할 수 했다고 사실은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굉장히 큰 이제 뭐라 될까요? 그 가림막 중에 하나죠. 저희 눈을 가리게 되는 내가 답을 알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불안하면 답을 몰랐다. 그렇죠. 근데 그냥 제가 저기 330페이지에 보면은 뭐 여기서는 아까 이제 김연아 선생님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아래쪽에 내담자들의 이제 그런 특별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방어 이거를 이제 개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요. 뭐 하죠. 이런 것들은 상담 중에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런 대처 방식을 쓰고 있는 거 알겠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더 힘들지 않냐? 사실은 이런 건데 한마디로 하자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데, 근데 이게 참 개인 내적으로만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패턴이나 어려움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익숙해져 있고, 강점이 또 너무 강력. 그쵸. 강점이 그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강점보다는 그걸 포기했을 때 오는 불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비용 효과 분석이 일단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공감으로 될 수 있긴 한데 그게 공감이 됐다고 해서 지금 포기하고 좀 다른 걸 하게 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집단 상담이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내담자의 개인적인 이해 부분이야 당연히 개인 상담이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그러니까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문제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상담자와 같이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동의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집단 상담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 효과 분석이 개인 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굳이 변할 동기를 그렇게 크게 갖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집단 상담에서는 그냥 내가 나답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감정적인 것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화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통들을 사실은 타인화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런 고통을 겪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겪는 고통을 저렇게 겪어내는구나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이게 진짜 나한테는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좀 절실하게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집단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 게 이제 상담에서는 굉장히 극대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또 저희 센터에 또 지향점이죠. 그렇군요. 그렇죠? 상담과 집단 같이. 혹시 집단 안 하는 내담자들 있으시나요? 저는 없어요. 독일에 있어서. 독일에 네. 계시죠? 독일 출장 가야 되겠네. 독일로 한번 가요. 집단. 스카이프 내 남자를 8대 위해서. 스카이프 8대. 노트북 8대. 사장님. 맞아요. 대답이 잘 없으시잖아요. 자, 또 책 읽으면서 또 어떤 거 느끼셨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자기 존중감은 무엇인가? 네. 그렇죠. 많이들 고민하는. 그쵸. 요새 뭐 하도 자아 존중감을 높여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 현실과 이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이상만 바라보지 않고 또 너무나 또 너무 자기 뭔가 초벌적이거나 자기가 너무 이제 내려가니까 뭐 쿠쿠다스 멘탈이라고도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쿠쿠다스 아시죠? 맞아. 네. 그거 좀 민다. 쓰러지는 그런 거는 좀 카메라를 보시면서 네, 아시죠? 아삭바삭 아주 가만히 있는데 다 부서져. 그거 싫은데 그런 멘탈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자아 존중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럼 진정한 자아 존중감은 진짜 뭔가? 근데 요즘에 아무튼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관계를 떠나서 어떤 자기만의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얘기하려면 그것도 관계적인 면에서 좀 생각해 봤을 때 김윤아 선생님은 그러니까 좀 건강한 자존감은 관계적으로는 어떤 게 좀 드러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자기 존중감은 관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관계에서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또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 봤다시피 이제 너무 또 많은 이제 그걸 또 너무 요구하기 시작하면 또 그건 역시 사실은 관계를 깨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특별하다는 그것에 뭔가 매여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타인의 마음도 보면서 내 것도 같이 보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는 것인데 혼자 할란다 그냥. 이거 너무 어렵겠다. 그쵸.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남자가 너무 힘들어도 그럼 나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 이제 이런다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 저도 그게 아직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 남자친구와 이제 좀 제가 너무 이제 힘들고 지칠 때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립되지 않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막 하다 보면 알고 보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 제가 도움 요청 방법이 사실 좀 잘 없어요.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인데 화로 나가지. 그쵸,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부터 시작하고 이제 왜 이래? 이제 막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네가 힘들었구나. 이게 이제 약속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네가 화를 내면. 네. 네. 그러고 시그널 뻗어내. 네, 그러면서 시그널로 이제 생각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야, 이 얘기 이때까지 끝나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네, 돼. 괜찮아요. 어, 여기까지는 괜찮겠어. 괜찮은데 그 이상 이제 남자친구가 정말 힘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 제가 화를 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원래는 시그널인지 아는데 어느 순간 이만 힘드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다음에 원래 그런 소리를 못했는데 이제 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화했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나도 당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다가 아니 그쪽 남자친구의 시그널도 받아줘야지. 그거는 그게 사실 그게 안 그거 못 됐는데 알았어. 그게 안 됐다가 이제 샤워를 싹 하면서 정리가 좀 되기 시작해. 자기 내 마음 참으면서 그래 이 사람 좀 힘들구나.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먼저 했으면은 자기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 거부터 내가 시급했는데 내가 먼저 하고 그다음 자기 걸 얘기하든지 꼭 내가 얘기하면 왜 자기 걸 얘기하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좀 그 사람도 이제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자기도 많이 힘든가 보다. 이제 그걸 좀 이해해 주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까지도 사실 남자친구 마음이 많은 과정이 좀 보이네요. 예. 그 과정도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눈물 흘릴 정도로.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었잖아. 그거 바꿔주느라고. 모두가 그래서 우리도 좀 봐. 그래서 다 지분이 있어. 결론적으로는 네, 다 지분을 주는 것이 저는 진정한 내가 저기 한 40% 있는 거 같아. 저렇게 현아 만들어. 나 여기가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 마음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에는 그 이해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저도 화나면 묵한 잡고 삐져부르고 이제 막 이런 식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남자친구랑 같이 사시나 봐요. 최소한 남자친구한테 문을 꽝 닫는다고 하니까. 수치심 3 올라갔어. 영상 편집되나요? 저희는 리얼 스터디. 이상이 걸렸어요. 네. 이거 자, 그래서 문을 네, 꽝 괜찮아, 닫았는데 엄마 아빠는. 토다스 멘탈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행이라고. 아까 네. 샤워할 때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 거. 그러니까 샤워했을 때 왜 했어, 이 바보야. 저희 집에서 그냥 제가 남자친구하고
있었구나. 남자친구 마음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알아주고 이제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엔 채워지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가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저의 그 끝까지 본인의 유아기적 욕구가? 예, 유아기적 욕구가 있어요. 그게 안 채워지지 채워진다고? 않는. 그럼 좀 네. 그럼 포기해야 되는 그거를 거죠. 그쵸. 포기해야 된다고 이제 또 여기 지분 몇 % 계신 그분이 이제 지랄을 털기 시작하면 제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기해 그거 너 네 거 아니면 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저는 또 거기다가 대고 내 흔들릴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 뭐 친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하면서 네. 또 샤워하면서 다시 잠깐만요. 나 도망가 봐. 아, 친구분을 안돼 그만하시고. 네, 샤워가 결국 바꿔준 건 아니고요. 저를 기본적으로 지분을 나눠주고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그러면서 저를 바로 보고 또 위로도 받고. 근데 그러니까 남자친구 마음을 알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요? 이해가 되고 포기가 되는 거 아니야? 네, 서로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수위를.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좀 불안해지거든요. 제가 지랄났다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럼 저는 이제 또 확인을 합니다. 이런 내가 좋냐, 어떠냐. 그래도 내가 이런 내가 좋지? 이렇게 하면 그래, 너는 나를 심심하게 하진 않아. 이러면서 저의 또 장점을 어필해 주는데 그렇게 저희는 채워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네. 네. 아니 뭐 이렇게 좀 치료적으로 끌어올려 그랬더니 얘기가 뭐 예, 사랑 얘긴데. 심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사랑과 전쟁인 줄 알았네. 네, 치료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요?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네 마음도 알고 내 마음도 알았어. 이야기를 했어. 네, 네. 그래서 뭐 보통은 뭐 서로 인정해준다든지, 응? 그래서 감정을 서로 알아준다든지. 그럼요. 그러고 과정들이 했는데 다 또 있습니다. 너는 내가 싫어하지 않지 이렇게 가니까 좀 저는 좀 불안이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내가 이상하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멋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왜 그래? 나는 저는 을 보면서 위로를. 네, 저도 빠져줄 거야? 아니 그래서 비싼 거 아니에요? 대항하기 서로 나는 위안을 얻었어 대항하기. 정말.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속이 터져 뒤질 것 같아. 최근에 벨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나는 느꼈어. 아, 네. 얘가 여기 계신 비슷하구나. 분,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느낀 감정이 이거였구나. 근데 저도 언니를 보면서 느낀 게 많거든요. 위로도 되고. 빨리 많이 좀 느껴라. 네. 결국엔 다가가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경쟁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성의 문제도 경쟁과 게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으려면 그러니까 남이 일방적으로 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달게 되고, 그래서 그 조건에 맞을 때만 이제 그 수용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인정받으면 제가 인정 못 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더 사랑받는 거고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사실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사실은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면서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일하게 게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인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라는 거는.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 법칙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얻는 게 생기면 잃는 게 저 사람한테 생기는 거고 이게 너무 크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감정의 문제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집단할 때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려운 게 저 사람 마음이 좀 이해가 되냐 공감이 되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은 이해는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버리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라고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쳤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끝까지 이해 안 된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들한테 네가 저 사람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그 잘못이 너한테 있다는 건 아니다. 이걸 설득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잘잘못의 프레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때문일까? 아니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런
사고 과정일까요?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나 이게 책 미국 책이니까 미국은 저렇게 토론하더만. 그럼 인간의 당연한 모습 아니야? 어떤 게요? 그냥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잘잘못 따져야 되는 게. 그러니까 네가 힘들었으면 내가 잘못한 거고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다 일단 되게 편리하니까 이해하는 데 쉽고. 맞아. 비교하면 어, 편하고. 나를 지키는. 아니, 그럼 머리가 나빠서 생기는 문제인가? 그렇게 따지고 보자면? 근데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그게 좀 기본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거를 좀 극대화시키는 게 부모들과 같이 살잖아요, 같이. 그럼 이제 애가 잘못했으면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생활 공동체에서는 항상 엄마가 맞으면 네가 틀리고, 그러면 뭐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린 거니까 형제끼리도 그러니까 너도 힘들고 너도 힘들구나, 이렇게 이제 서로 좀 인정해주자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양육이 없다면 그냥 감정적으로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그 게임의 법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지금 얘기 듣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그 잘잘못의 문제를 내 남자들한테 조금 이제 자유롭게 해줬을 때 감정이 자유롭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맥락에서 봤을 때는 본인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벗겨주었을 때 사실은 거기에 관한 감정이, 내가 책임이 있더라도 내가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서 더 속상하다는 마음이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그 감정의 문제는 사실 잘잘못의 문제는 우리 뇌의 구조상이 아니라고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뇌의 그런 구조 자체가 감정의 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영역에서는 사실 이 잘잘못의 문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루어지는 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판단하는 거랑 이해하는 것의 오류. 그죠. 그러니까 뭐 전두엽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게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그냥 즉각적으로 드는 것들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것만 배워왔고 익숙해져 와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래요. 오늘 뭐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이 7장에서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좀 마치자. 저부터 할게요. 저는 331쪽에 제가 평소에도 좀 계속 생각해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집단을 하면서 또 제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제 변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담자의 중요한 상담 목표는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대인관계 대처 양식이 결국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동안 이제 뭐 관계를 맺어온 그런 틀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양한데 내 틀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집단에서는 나는 그런 틀을 유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보게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대인관계에서 되게 효과적인지를 많이 좀 보게 될 때, 저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집단에서는 항상 이렇게 다시 좀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존의 대인관계 패턴을 가지고 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사회에서는 그냥 관계가 깨지거나 등을 돌리게 되는데, 집단에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와이프랑도 어떤 갈등 상태에 들어갔을 때 집단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연습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먼저 절대로 뭐 미안하다고 하지 않을 이제 그런 패턴이었다면 먼저 좀 미안하다고도 하고, 또 엄청나게 같이 이렇게 좀 화를 내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좀 유연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필요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다양한 어떤 유연한 대인관계 대처 양식이 정말 건강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책에서 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일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336페이지 세 번째 아까 발표도 나왔는데 아무리 성인 문제가 되고 사랑스러워진다 해도 아무리 성공적이고 성취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자기에게 충실하고 독립적이 된다고 해도 내담자는 근원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하는 게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이미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로 이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되게 좋았던 게 아 공평하구나 세상에 아무리 성취를 잘한다 해도 아무리 성인 문제 같다 하더라도 결국 저 인간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맞아요. 초월하려고 저렇게 부단히 쓰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마음 들었어요. 저는 343페이지 그 피터에 대한 예시에서 아래 피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모험을 해보라고 격려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저는. 당연히 네,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들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들 그게 뭔지도 애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뭐 여기서 말하는 다가가기, 대항하기, 멀리하기라는 방식으로만 그걸 얻고자 했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이거 뭔가 처음에 저는 그걸 접했을 때 머리를 띵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원하는 걸 얘기하세요 그냥. 나랑 연애하려면은 내 친한 사람들이 집 다 놔야 되는데 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잖아. 그럼. 남자친구가 같이 집다가 근데 이게 그런 머리를 띵. 자 그럼 모험을 다음 주까지 하시고 친구 맨날 집단이니 맨날 집단이니 더 싸웠어. 그래서 지금 집단 무시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이거를 요구하기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아, 네. 네. 그래서 말하고 그냥 행동하는 그런 모험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아까 그게 다가가기랑은 또 달라요. 다가가기는 그렇죠. 네, 그냥 눈치 보고 기대하는 그럼. 거죠. 그래서 직접 요구하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주에 해보시겠다고. 이미 했어요. 그래. 이미 했어요. 기다려주세요. 저는 323페이지랑 324페이지 이제 그 내적으로 내담자가 갖게 되는 이제 욕구에 대한 방어들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목소리를 이제 내면하거나 아니면 내가 타인처럼 타인을 대하거나 타인이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내가 타인을 대하거나 아니면 이제 타인한테 받은 반응을 똑같이 하는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굉장히 안정감을 겪으면서 이제 지낸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제 홍차 선생님도 이제 얘기해줬지만,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고 이제 얘기해줬지만, 이게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읽히지가 않고, 이 감정을 좀 얼마나 좀 제가 지금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324페이지 이제 중간쯤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정서적으로 욕구를 차단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이제 그 박탈감을 오히려 크게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제 내남자 같은 경우에도 평생을
이제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고 이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내 남자가 그 다음 상담에 와서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조금 믿어지는데 믿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삶인데 이제 와서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이제 감정인데, 근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그러니까 물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자기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인간에게 좀 굉장히 좀 큰 두려움이 아닌가. 좀 그런 좀 들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화 자체에 대한 내담자들의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내가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운 거잖아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도 게스트니까. 스터디 끝나고 간단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집에 가야지. 네, 저는 그 형사 선생님이랑 똑같은데 아무리 성인분자가 330페이지 아무리 성인분자가 되고 사랑스러워진다 해도 아무리 성공적이고 성취를 많이 해도 아무리 자기에게 충실하고 독립적이 된다 해도 내담자는 근원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저한테 느껴지기에는 좀 이게 좀 불안한 상황에서 이 글이 오히려 저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저한테는 이렇게 뭔가 내가 근원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있지 않고 방어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게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는 저한테 한편으로 또 그로 인해서 정말 잃고 있고 뭔가 얻지 못하는, 소모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저한테 한편으로 인정해주는 글이기도 한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지? 수용받는 것 같다고? 수용받는다. 그쵸. 불안이 어쨌든 그 근원적인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위안이. 그래서 뭔가 좀 버티고 있는 내담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 다음 주 발제 누구죠? 양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파일 다음 주 주시요. 할 수 있나? 그래요. 해봅시다. 자, 앞으로 3번 3주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